우리 다 알잖아요. 네. 이번 규제가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다. 네. 또 폭등하니까 또 찍어 누르네. 또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참에서 좀 한 1, 2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보자. 다음 부동산 대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행보가 10명 중에 9명에 가까워요. 분명 코스피가 5천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부동산에도 분명한 호재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피가 5천을 간다? 그거 상승한 돈 그거 팔아도 저도 서울 약간 외곽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고요. 당연히 부동산에 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주식 시장이 막 이렇게 좋아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안 가게 하려고 좀 주식 시장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가 결국에 뭐 4천, 5천 막 가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그리고 결국에 돈 벌면 또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집 살려고. 집 살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돈깨나 있는 분들은 뭐 우리 부인남님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CD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6억밖에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주식으로도 좀 모았고요. 근로소득도 좀 모았고 제가 뭐 상속도 좀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좀 돈을 가져오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좀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 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 아직 시대가 부족한 분들이 사실 주식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주식으로 돈 좀 벌면 부동산에 일부 옮겨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 네.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에 이거 잔뜩 박아놓는 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네. 그래서 분명 코스피가 5천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부동산에도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되긴 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시간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도 임명 안 한 한 달 만에 진짜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고 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일단 찍어 눌렀고 그리고 나서도 또 슬금슬금 이러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스팀을 증권 쪽 주식 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주가 5천 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아직은 주식 시장에 좀 더 돈 묻어놓고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는 그 찰나에 정말 뭐랄까요 파괴적인 수준의 공급 대안 네. 파괴적인 수준의 지역 균형 발전 대안 그리고 파괴적인 수준의 집값 안정화 대책들 임대주택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지금 시간을 벌려는 거지 네. 분명 주가 5천 찍으면요 저도요 사실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네. 조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피가 5천을 간다? 그럼 저도 삼성전자에 저도 꽤 묻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코스피 5천 가면요. 그거 상승한 돈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거 팔아도 저도 서울 약간 외곽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5천 간다는 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이상을 가져야 5천을 가는 한 거잖아요. 15만 원 막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벌써 뿌듯합니다. 그러면 저도 야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조그만 거 뭐 하나 살 수 있겠는데 수준이 돼요.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에 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집으로도 가고 뭐 건물로도 가고 그렇죠. 땅으로도 가고 뭐 맞습니다. 상가로도 가고 뭐 네. 이래저래 뭐 유동성이 풀리는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27 대출 규제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잡하죠. 점점 더 정교한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또 책을 쓰셨어요. 또 아주 경제적인 하루. 네. 그래서 책을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혹시 어떤 책인가요? 예. 우리가 사실 경제 공부하자 하면 한국인들 워낙 성실하니까 경제학 원론 책 피면서 쭉쭉 보는 사람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경제학 원론 서적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실물 경제 흐름을 읽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꼭 씹어서
경제학 원론에 있을 법한 그 용어가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는 내가 가게 운영할 때는 기업에서 내가 기획 문서 쓸 때는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걸로 쉽게 말해서 경제학 사용 설명서를 쓴 거예요. 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책을 자주 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공을 들였던 책.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쉽게 실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하는 것까지. 사용하게. 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만약에 고려하셨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 지금 현실의 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요. 책을 좀 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렵고 또 네. 한 가지는 한국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영민한데 OECD에서 집계한 결과 금융 이해력, 경제 이해력은 OECD 국가의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가 국영수는 OECD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권이에요. 네. 그런데 금융과 경제, 아니 어떻게 보면 국영수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경제와 금융 이해력은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꼈고, 저는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집필하는 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느꼈던 바가 있어서 그때 좀 교과서에선 늘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책을 집필해보자라는 욕구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경제의 한 중요한 파트고, 여기도 당연히 경제학 원론이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가장 큰 게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맞습니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뭐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요는 계속 서울로 몰려오니 서울 가격이 뭐 올라간다. 이런 지금 아주 간단한 논리가 여기도 작동을 할 텐데 네. 우선 627 대책으로 수요는 누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집값 하락한다. 네. 아니다, 이건 잠깐 눌러놓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상승한다.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정책. 뭐 제 책에도 그런 개념들을 몇 개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사람들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기저에서 작동됐던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과거의 행보들을 다 반영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이번 규제가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다. 네. 선거는 또고 그때마다 또 다른 정책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집 없는 사람만 배려하는 정책을 해선 선거에서 못 이겨요. 집 있는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눌러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실 중론이고요. 네. 그리고 집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끝났네, 대세 상승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선 기대할 수 없네, 그러니까 난 이참에 한 10% 20% 낮춘 금액에 그냥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폭등하니까 또 찍어 누르네, 또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참에서 좀 한 1, 2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보자, 다음 부동산 대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행보가 10명 중에 9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거래가 멈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정말 견실한 수준의 공급 대책, 그리고 그게 서울과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 살기 좋은 형태의 공급 대책들, 이런 걸 제공해주지 않으면 이걸 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네. 대신 너무 폭등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정책을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6월 23일 기준으로 마포의 주간 상승률이 0.98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1%. 일주일에 1%가 올랐어요. 네. 물론 이걸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 올랐다고? 그러면 52승을 해야 되잖아요. 1년이면. 네. 딱 거의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마포에 지금 레미안자 붙어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84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평형대가 통상적으로 20억보다 살짝 밑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2배 가까이 된다는 건 이제 마포 집값이 근 40억이 된다는 건데, 그럼 반포나 송파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과열이 엄청 심했다. 그렇죠. 네. 이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네. 일부 조금 이번 일로 인해서 낭패 보는 사람이 다소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정말 안 눌렀다가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긴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뭐 한 3, 4, 5월, 뭐 6월까지 갑자기 뭐 이렇게 과열의 그 양상이 엄청났거든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보세요? 네, 저는 몇 가지를 이제 떠올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토어제 잠깐 푼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시장에서 줬던 시그널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야, 결국 이거였어. 규제 살짝 푸니까 네. 또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규제해도 어차피 나는 풀리면 또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라는 분들이 덤빈 거예요. 우리 토어제 그때 딱 5일 풀었나요? 아니 한 2주 한 2주 달? 됐나요? 네, 얼마 안 한 달이나 풀었습니다. 됐나요? 하여튼 2, 3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짧게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송파 쪽 몇 억씩 오르고 그렇죠. 반포는 10억 이상 오른 물건도 있고 아니 한 달에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상급지 더 가겠구나. 그럼 상급지 더 가면 준상급지에 해당되는 마용성도 달릴 만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때 토어제 풀린 걸로 시장에는 이미 확신을 줘버렸고 부동산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네. 그런데 강남 3구를 토어제를 더 확산해서 묶어버리니까 이번에 폭등했던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네. 바로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 여파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이번 폭등의 가장 주된 요인은 토어제를 잠시 풀었다가 시장에 줬던 시그널이 제일 컸고요. 네. 두 번째는 새 정부 들어서더니 경제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소비 쿠폰 풀겠습니다. 몇십조 원을 풀겠다? 네. 우린 이제 다 알잖아요. 시중에 유동성 공급되면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받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붙었고요.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할 텀으로 또 도래했어요. 그럼 금리 인하까지 맞물린다? 또 이것도 또 실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모멘텀들 속에서 상방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이에 공급은 또 시원치 않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제대로 공급되는 데는 없고 공급이 예정되는 데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 대표님 모시고 지방에 한번 부동산 세미나 갔을 때 네. 제가 또 한 커다란 축의 어떤 그 힘 그걸 확인했어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정례적으로 부동산 세미나를 가는 곳인데 네. 불과 한 3, 4년, 2, 3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경북 지역의 상징적인 곳인 대구의 수성구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터줏대감으로 여기 집값이 좀 주춤한데 하도 버티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네. 나도 예전에는 강남집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사게 됐다. 내 수성 접고 나도 올라가겠다. 이런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대구만의 일이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나 뭐 대전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유유자금이 지금 전부 또 서울로 쏠려가는 흐름도 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벌어지는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커졌어요.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가면은 항상 서울에 집 사고 싶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노원하고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배가 차이 나잖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 지방에 솔직히 대도시, 광역시에 아주 좋은 동네들도 가격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막 서울로 오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또 폭등하는 네.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지자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혁신 도시에 있는 네. 공공기관에 특강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공공기관이니까 뭐 부사장급 되는 분이 차담을 좀 나누자 해서 일찍 도착했다고 한 30분 차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장이야 낙하산이잖아요. 네. 근데 부대표라고 하면 거기에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참 요즘은 나도 이제 정년이 내년인데 너무 미안하대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정부에서 자꾸 니네 공공기관 재직자들 중에서 지방 이전 안 한 애들 니네 기관이 숫자가 낮다. 네. 독려해라. 이사 지방으로. 가라. 이사 가도록 독려해라 아. 했다는 거예요. 정부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독려했대요. 야 내려와 임마. 너 맨날 주말마다 그 뭐니 허리 다친다 하면서 한 거예요. 이제 기숙사도 우리 점점 운영 못해요 하면서 이제 독려해서 이 혁신도시 어딘가로 이전을 했는데 걔네들 볼 면목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냥 걔네들 서울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게 놔뒀으면 그때 그 걔네들의 자산 증가율과 지금 혁신도시를 와가지고 일어나는 형태를 비교해보면 자기 말 끝까지 안 듣고 서울에 버틴 애들이 네. 맨날 약 올린대. 아. 거 봐 임마. 지금은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농담 삼아지만
우리 직원들끼리도 이러다가 겸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마무리 지어서 내려간 사람도 정부 말 믿고 나 손해 엄청 봤어. 이게 아니라 역시 정부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도 나도 나쁘지 않았어. 이 소리까지는 나오게 이번에 좀 후속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을 떠나서 아예 뭐 주식 쪽으로 부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어디에 거주하냐랑은 상관없이 주식은 뭐 전국구로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일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는 그런 공급이 문제 해결 대책일 텐데 네. 돈은 풀리고 그럼 네. 어딘가 받아줄 빈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급 쪽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뭐 차관 이렇게 인선된 걸 보면은 공급은 하겠다. 네. 근데 약간 좀 공공 위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어떤 향후 공급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공급 부분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없이는 공급이 더 빨라지긴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전 직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옆에서 지원하고 연구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 LH공사, SH공사, 뭐 경기도시공사 이런 모든 산하개발공사들 보면요. 탱자탱자한 거 아닙니다. 정말 속도감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화가 너무 공고해졌어요. 주민 합의들이 안 돼서 또 민간의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거쳐야 되고 뭐 또 공람하고 그렇죠, 뭐 맞아요. 해야 되죠. 네. 그 절차적 민주화가 너무 공고해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언제적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쌍팔년도 때 얘기하는 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위에서 해 하면 진짜 용역도 쓰고 네. 아시잖아요. 밀어 하면 미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막 3년 만에 만들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소수의 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도 다 의견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량이 빨리 안 쏟아질 것 같으니 제도 개편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공공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건 그럼 민간의 합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라고 했었을 때 국공유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린벨트 밀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국공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변경도 하고 개발하려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멋진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장 좋아하는 게 브랜드의 대규모의 도심지 어딘가에 딱 이런 걸 희망하잖아요. 또 교세권이라고 해서 학교도 끼고 있고. 네. 근데 공공택지 중에서 그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아요. 길 가다가 큰 대로변 한 켠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국토부 건물이었다며? 그럼 그거 헐고 그걸 뭐 주상복합 비슷하게 올려서 조그맣게 네. 좀 살 수 있게끔 좀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주민센터를 또 지금 단층으로 돼 있거나 그냥 1, 2층으로 돼 있는 걸 올려서 거기에도 사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빈정상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나보러 동사무소 위에서 살라는 거냐 그런 걸로 이런 느낌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공급을 공공 부분의 부지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게 그냥 우리 그냥 헬리오시티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맹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해서 대충 떼우겠다라는 의지는 아니더라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도 좀 다른 길을 가보자. 우리는 진짜 다른 결론에 이르러 보자. 그 의욕도 커요. 그래서 또 어디 부지가 더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는 초중고등학교도 사실 권해요. 네. 이제는 서울도 좀 줄여야 될 때도 꽤 있어요. 전교생이 100명 맞아요. 어바웃인데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럼 그런 데는 또 요지에 있고 부지도 크잖아요. 웅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요. 이거 특정 학교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학교들도 좋은 자리에 많이 있죠.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대학들이 이제는 10년 뒤면 한 반 이상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뭔가 이 재단들, 이 사학들을 재단들을 어떻게 이합집산할 수 있을지 이것도 보통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뭔가 출구를 열어주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해서 아니면 국가에서 그걸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룸을 만들면 이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 그리고 이건 시도했다가 살짝 드랍된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정책할 때 이거 냄새 나는데 했던 게 있어요. 시흥을 네. 신도시로 만들어서 배돛 신도시인가요? 배곶 신도시. 예. 네.
그거 할 때 거기에 부지로 뭐 들어갔었죠? 서울대. 아, 네네네. 저는 그 관악산 언저리에 있는 서울대 캠퍼스 부지가 이거 통으로 옮기려는 전초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반발 심할 거니까 네. 일부 온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냥 쓱 넘어오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립대학 네. 약간 양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서울에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서울대 부지는 이거는 뭐 네. 웬만한 군급입니다. 이거 거의. 근데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대는 옮기는 게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공대 안에 여러 연구 기자재 있잖아요. 이걸 빌트인으로 만든 돈이 그런 게 있으니까. 엄청나고 그걸 이전하려면 이것도 또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는 실질적으로 이전이 쉽진 않아요. 음. 하여튼 뭐래도 하여튼 정부는 지금 추가적으로 뭐래도 해보자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부지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쓰는 것도 네. 괜찮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이 뭐 하나만 나가라면 힘들겠지만 네. 전체 다 나가라. 네. 예를 들어 네. 서울엔 대학이 없다 이제.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부지들도 네.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